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인 60대 여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콩나물 데치고 멸치 볶고 깍두기 담그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사실 제 사연을 올린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런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겪고 나서 보니 저 혼자서 끌어안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더라고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제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신뢰, 그리고 진심. 돈이 많고 적고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솔직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못 견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반찬 가게 하나 붙들고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요. 근데 얼마 전 그 시간이 한꺼번에 흔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지금껏 믿어온 것들이 흔들렸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인수소를 운영하셨는데 크게 잘 나가진 않아도 세 식구 먹고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면 가끔 빵을 사서 오셨고 어머닌 된장찌개 하나로 밥상을 푸근하게 채워줬죠.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 시절이 제 인생에 제일 아무 걱정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22 되던 해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사업 투자 이야기라 들으셨는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쏟아부으셨거든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한 번은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고 어머니도 별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투자금이 증발했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정확한 이유는 끝내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말씀이 부쩍 줄었고 건강도 나빠지셨어요. 식욕을 잃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다 2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명은 간경화였는데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앗아간 건 병보다 마음의 짐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랑 엄마 둘이 남았어요. 엄마는 울틈도 없이 식당 일부터 파출부 일까지 가리지 않으셨고 저는 죽어도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영양사 공부에 매달렸어요. 몇 번 떨어지고 결국 자격증을 따고 학교에 취직했을 때 엄마가 처음 웃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숨이 좀 트이나 싶었을 때 엄마마저 쓰러졌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는데 그렇게 빠르게 가실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그때 엄마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영아, 네 신랑 착한 사람이다. 아무 죄 없어. 그거 꼭 기억해라. 그때 제가 막 남편을 만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 말은 당연히 덕담인 줄만 알았죠. 사실 남편을 처음 봤을 땐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한번 나갔다 오는 거다 싶어 어정쩡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때 남편은 딱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좀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속으로 두 번은 없겠다 싶었죠. 그날 헤어지려고 일어서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길게 말했어요. 힘드셨죠? 억지로 나오신 거 알았어요. 저도 솔직히 억지로 나왔습니다. 별로 소개팅이 하고 싶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오길 잘했다 싶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어쩐지 진심을 담은 것처럼 솔직하게 느껴져서요. 다음에 또 보자는 말도 없이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갔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야 남편이 조금씩 말문을 열었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허투루 하는 말은 없었어요. 뒤에 가족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남편이 담담하게 이러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불쌍하다거나 안 됐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 싶었어요. 혼자 버텨온 사람 특유의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뭔가 많이 단련된 것 같으면서도 속은 어딘가 허한 그런 눈빛. 남편한테서 그게 보였어요. 나중에 사귀면서 남편의 다정함을 알게 됐는데 티나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엄마 기일도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퇴근 후에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오늘 어머니 기일이잖아요. 꽃 사왔어요. 달력에 적어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랑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대단한 이유도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랑 살면 마음이 덜 춥겠다 싶었던 거죠. 결혼 후 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니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었고 시간 조정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살림하면서 병행하기에 반찬 가게가 딱이다 싶었거든요. 처음엔 적자도 나고 힘들었는데 몇 년 지나니 단골이 붙고 제법 안정이 됐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꾸준히 승진하며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고요. 아이도 둘을 낳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죠. 큰 기쁨은 없어도 큰 걱정도 없었고 남편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작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 기일을 꼭 챙겼어요. 제사라고 거창하게 차린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밥상 하나 정갈하게 놓고 조용히 절 올리는 정도였어요. 한 번씩 명절에 아이들 데리고 산소도 찾아가고요. 그런데 시댁은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아무것도 몰라서 넘어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슬슬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면 친척 집에 가는 친구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궁금해진 거죠. 아빠,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딨어? 하늘에 계시지.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야.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이들이 어떤 분이었어 하고 더 물으면 남편은 말을 돌렸어요. 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워낙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아이들도 언제부턴가 더 묻지 않게 됐어요. 저도 그게 남편한테 아픈 상처라 건드리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뒀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부모님 이야기에 남편 태도가 묘하게 달랐거든요. 시아버지 이야기는 돌아가셨다고 짧게 끝냈는데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면 뭔가 더 빨리 화제를 바꿨어요. 딸아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근데 친할머니도 하늘에 있어? 근데 할머니 제사는 왜 안 지내? 그 순간 남편이 뭔가 표정이 굳는 걸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분명히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할머니는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하셨어. 마음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거든.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어요. 아이는 그걸로 끝이었지만 저는 전부터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기일이 언제인지조차 몰랐거든요. 남편이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고 제가 먼저 물어봤을 때도 매번 같은 대답이었어요. 엄마가 살아생전에 원치 않으셨어. 제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조용히 기억하면 된다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집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해가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원치 않으셨다는 걸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면서 어떻게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그 말이 아기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는데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찜찜함을 덮어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인 거죠. 처음에는 야근이었어요. 남편은 원래 야근을 안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유독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어느 때부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야근하고 온 날 남편 냄새가 달랐어요. 밥 냄새가 났거든요. 그것도 집밥 같은 냄새요. 회사 근처는 대부분 분식집이나 고깃집이었는데 그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어요. 그리고 통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가계부를 쓰는 편이라 큰 지출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 매달 현금 인출 항목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경조사나 회식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회식을 항상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현금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당신 현금 쓸 일 많아?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회식 분위기가 요즘 현금이야. 이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해서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남편은 원래 돈 쓰는데 투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큰 돈을 쓰면 반드시 미리 말해줬어요. 그런 사람이 몇 달째 아무 말 없이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남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이 통화를 하다가 제가 방에서 나오면 낮게 나중에 다시 할게요 끊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엔 회사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늦은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곧 갈게요라고 했는데 평소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얼마 뒤 고민 끝에 가장 친한 친구 미숙이한테 털어놨어요. 요새 우리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그 말 없는 사람이?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해. 바로 미숙이가 흥신소를 알아봐 줄까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있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망설여졌어요. 확인하는 게 더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모르면 아직 아닌 거니까요. 알아버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제가 더 잘 안다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오고 말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핸드폰은 소파 옆 테이블에 올려뒀고요. 저는 그 핸드폰을 볼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 며칠 사이 쌓인 게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맨 처음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받은 문자가 아니라 남편이 보낸 문자부터 봤어요. 최근에 보낸 것들을 훑는데 저장되지 않는 번호 하나로 보낸 문자가 눈에 걸렸어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엄마 좀만 기다려 다 끝나가. 남편이 보낸 문자였어요. 저장도 안 된 번호로 남편이 직접 보낸 거예요. 전 그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엄마,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며 제 앞에서도 얘기를 꺼내지 않던 사람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다뇨? 그날 저녁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돌렸어요.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상대방 여자를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나이차가 좀 나면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다음 생각은 혼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럼 문자 내용이 달라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무거운 생각이 내려앉았어요. 돌아가셨다던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거라면? 그 문자를 남편이 진짜 어머님께 보낸 거라면? 저는 그 번호를 몰래 핸드폰에 옮겨 저장해뒀어요. 남편이 깰까봐 숨까지 참아가면서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 미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흥신소는 싫고 이 번호 주인을 조회할 방법이 없냐고요. 어디 사는 누군지만 알면 나머진 제가 다 알아보겠다고 했죠. 미숙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이 말을 했어요. 너 진짜 알고 싶어? 근데 알면 다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건 각오해. 저는 잠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알아봐줘. 모르는 게 더 힘들어. 번호 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미숙이 지인 중에 예전에 탐정 관련 일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겨우 알아냈어요. 경기도 외곽 어느 소도시에 있는 다세대 빌라였어요. 오래된 동네라고 했고 주소를 보니 반지하인 것 같더라고요. 주소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미숙이 말대로 이제 진짜로 돌아갈 수 없는 갈림길에 선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안 가면 그 번호 하나를 머릿속에 담고 평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더 못 견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어느 날 오전 가게 직원한테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먼저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차를 몰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계속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보기만 하고 온다. 확인만 하고 온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동네는 조용했어요.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골목길이 좁았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회색 외벽에 낡은 철문 입구 옆에 반지하러 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5개쯤 되는 그 짧은 계단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었어요. 사실 속에서 자꾸 싸웠어요. 돌아갈까? 아니 왔으면 가봐야지. 그렇게 제 자신과 싸우다가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잘못 눌렀나 싶어서 한 번 더 벨을 눌렀어요. 그러자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발소리, 걸음이 느릿느릿한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푸는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전 그때까지도 숨을 참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허리가 굽고 몸집이 작았는데 살이 너무 없어 손마디가 도드라졌어요. 머리카락은 희고 얇았고 집에서 오래 입은 듯한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죠. 근데 눈빛이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그 자꾸 쭈그러진 몸에서도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노인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누군지를 짐작한 것 같았어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노인을 보고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거실 한쪽 벽에 액자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낡은 액자였는데 거기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20대 초반 정도쯤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어요. 그 옆에 바로 이 노인이 서 있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물었어요. 혹시 강준혁 씨랑 무슨 관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천천히 문을 더 열었어요. 들어오라는 뜻이었죠. 저는 발이 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방 안은 좁았어요. 창이 작아 오전인데도 밤처럼 어두웠고 오래된 가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집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요. 노인은 부엌 쪽으로 가더니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전 그걸 받아들고 서 있었어요. 앉으라는 말도 없이 저는 서 있고 노인은 소파에 앉았어요. 그러다가 제 눈이 책상으로 갔어요.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책상에 서류 더미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정나영. 제 이름이요. 제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부터 최악의 상황들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대체 이게 다 뭐예요? 제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건데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아서 얘기해요. 아니, 먼저 말을 해주세요. 누구신데요? 강준혁, 저희 남편하고 어떻게 되시냐고요? 노인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짧게 말했어요. 내가 준혁이 엄마야. 그래, 맞아.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긴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21번 고르고 다시 물었어요. 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숨긴 건데요? 근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럼 누가 이 상황을 설명해요? 시어머니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얘긴 준혁이한테 들어. 난 말 못해.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말 못한다고 하니까요. 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 서류는요? 제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제 명의로 무슨 짓을 꾸미는 건데요? 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꾸민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게.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다물고 무릎 위에 올린 손만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리는 손을 보는데 화가 났다가 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도 지금 충격인데 말을 해주셔야죠. 시어머니가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근데 그건 순서가 있어. 준혁이한테 먼저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거기서 더 물어도 입을 열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완강했거든요. 저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서류를 집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손을 뻗었어요. 예, 그건 아직...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뒷걸음쳤어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문을 잠갔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쫓아오진 못하는 것 같았죠. 겨우 마음을 다잡고 서류를 펼쳤어요. 법무사 직인이 찍혀있고 부동산 주소가 있었고 제 이름이 있었어요. 법률 용어가 많아 정확히 다 파악할 순 없었는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이 서류는 저한테서 빼앗으려는 서류가 아니라 저한테 넘어오는 서류였어요. 근데 그게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뭔가를 주려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왜 버젓이 살아있는 건데요?
그날 저녁 남편 퇴근만을 기다렸어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의자에 앉아 그 자세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들어오면서 나 왔어 했는데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온 남편이 식탁 위에 서류를 봤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차갑게 보면서 말했어요. 앉아.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았어요. 서류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먼저 말하게 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당신 어머니 만나고 오는 길이야. 돌아가셨다던 당신 어머니 만나고 왔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당황한 건지 두려운 건지 뭔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물었어요. 나 지금 흥분하지 않으려고 엄청 참고 있는 거야. 딱 한 번만 물어볼게. 당신 어머니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면 나 만날 때부터? 언제부터 안 건지 똑바로 말해.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처음부터. 소개팅을 하던 그날부터. 결혼식을 하던 그날부터. 아이를 낳고 가게를 열고 20년 넘게 살아오는 내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네? 당신 대체 뭐야? 나영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지금!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21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왜 숨겼어? 이유가 뭐야? 어머니가 계신다는 걸 왜 말 못했는데?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그러고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았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한 적이라도 있어? 설명할게. 제발 끝까지 다 들어줘. 중간에 가지 말고. 전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댔어요. 무슨 말이든 다 듣겠다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남편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던 건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실제로 돌아가신 게 맞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달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 제가 먼저 말을 끊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아니, 당신 더 들어야 돼. 부탁이야. 내가 오늘 다 말할게. 아니, 나 오늘 솔직히 당신 얼굴 보기도 좀 힘들다. 당신 말 믿기도 힘들고. 내일 얘기해. 전 그날 밤 안방에서 혼자 잤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더니 남편이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물만 따라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말 못할 일인가요? 그게 이 긴 시간 동안 숨겨야 할 비밀이었나요?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았어.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 건지,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 제가 왜 떠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한편으론 또 무서웠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남편한테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다 얘기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 전에 전 먼저 움직였어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다시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남편한테 들으러 가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어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거든요. 순서가 있다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어딘가를 빠뜨리거나 걸러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서 먼저 들으면 적어도 걸러지진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벨을 눌렀는데 어제보다 발소리가 빨리 났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얼마 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보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와 달리 식탁 위에 녹차가 2잔 놓여 있었어요. 기다렸던 게 맞았어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는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뒤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서류 가져갔지? 네. 그럼 다 봤겠네. 대충은요. 근데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넘어오는 서류인 건 알겠던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집 너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야. 왜요? 시어머니가 녹차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어제도 떨렸는데 오늘도 떨렸어요. 그 손을 보면서 전 기다렸어요. 너희 아버지를 내가 잘 알지. 네? 저희 친정아버지를 어떻게요? 인쇄소 하셨잖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영감이 일을 저질렀어. 시어머니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사업한다고 사람들 끌어모을 때 네 아버지한테도 손을 내밀었어. 그게 30년도 더 됐지. 저희 아버지한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선이 식탁 위 어딘가에 고정된 채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영감이 그때 사업수완이 좋다고 소문이 났었어. 네 아버지가 그 말 믿고 따라간 거야. 인쇄소 하면서 모은 거 다 들이부었다고 하더라고. 집까지 담보로 잡고. 그러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 영감도 그 사업에서 손해를 봤어. 피해자가 많아. 근데 네 아버진 달랐어. 집까지 잡혀 있었으니까. 우리 쪽은 다른 게 있어서 버텼는데 거기는 그게 다였잖아.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영감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 못 갚은 거야.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짐이 됐는지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떴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근데 알아도 못 갚은 거야. 사업이 자기도 기울었으니까. 그게 평생 짐이었나 봐. 우리 영감도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거든. 나도 영감 죽고 나서야 알았어. 유품 정리하다가 서류가 나와서 그때 알았지. 그때부터 갚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 영감이 잘못한 건데 내가 찾아가서 뭐라고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돈이라도 붙이려고 수소문 하다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때 네 어머니가 혼자 계신 걸 알았어. 너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러다 준혁이가 너 만나고 있다고 했을 때 난 말릴 수가 없었어. 아니 말리면 안 된다 싶었어. 그 집딸이 우리 아들 만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끊어놓으면 되겠어? 저는 손이 떨렸어요.
녹찻잔을 내려놨어요. 남편은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준혁이가 너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저는 찻잔을 내려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몇 번 심부름을 시켰어, 준혁이한테.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걸 알았거든.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찾아갈 낯짝이 없으니까 철마다 뭔가를 들려서 준혁이 시켜보냈지. 문 앞에 두고 오라고.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명절도 아닌데 문 앞에 반찬이나 과일 꾸러미가 놓여있던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땐 그냥 동네에 누군가겠거니 하고 넘겼었거든요. 그게 시어머니가 보낸 거였더라고요. 그러다가 준혁이가 그 집 딸이 있던데 지인을 통해 소개해 줄 수 없겠냐 그러더라. 남편이 먼저요? 몇 번 심부름 다녀오면서 널 봤나 봐. 나는 처음엔 말렸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집한테 빚진 게 있는데 그 집 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준혁이가 듣질 않았어.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그러더니 만나고 와선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말려? 너를 못 만나게 할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잖아. 다 털어놓지 않고선. 그럼 그때라도 말씀하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알아, 그게 잘못이야. 근데 그때 난 그 말을 못했어. 말하면 준혁이가 너를 포기해야 하고 그럼 그게 또 내 잘못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잘못이었어. 시어머니 손이 다시 떨렸어요. 그래서 준혁이한테 한 가지만 당부했어. 난 없는 사람으로 해달라고. 어차피 너희 집안 사람이 날 알면 안 좋을 테니까. 그냥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라고 했어. 전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던 게 스스로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시킨 말이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근데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그게 괜찮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을 언제 준혁 씨한테 다 말했어요? 6년 전쯤. 나이가 드니까 언제까지 이걸 안고 갈 순 없겠더라고.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6년 전이면 딸아이가 대학 들어가던 애였어요. 순간 그 시절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뭔가 좀 수심이 있어 보인다 싶었는데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했었어요.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 나한테 화가 많이 났겠지.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찾아왔어. 그러더니 자기가 갚겠다고 하더라. 갚겠다고요? 아버지가 진 빚이니까 아들인 자기가 갚는 게 맞다고. 근데 뭘 어떻게 갚겠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내가 말렸지. 그냥 묻고 살라고. 그래도 준혁이가 듣질 않았어.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6년 동안 남편이 혼자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껏 살면서 그 6년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굴었던 건지 아니면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더 조심했던 건지. 그럼 이 서류는요? 이 집을 저한테 넘기려고 한 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남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준혁인 처음엔 반대했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 이 집이 별것 아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방안이 고요했어요. 오래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70년을 넘게 살아온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고 입술이 얇고 눈가가 처졌어요. 그 얼굴에 오래된 죄책감이 보였어요.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닌데도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방 쪽으로 걸어가더니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한참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는데 낡은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랜 흰 봉투. 오래된 게 눈에 보였어요.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와서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이거 언제 줘야 할지 모르고 갖고 있었다. 몇 번이나 줄까 하다가 못 줬어. 오늘 줄게.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봉투 앞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흐릿해서 잘 안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순자 씨께.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뒤집어 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이말순. 그 이름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친정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평생 그 촌스러운 이름으로 사셨던 저희 친정어머니요.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집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엄마가 보낸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요? 돌아가시기 2달 전쯤. 저는 봉투를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알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고 보내셨어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를요?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가 먼저 찾아왔어, 나한테. 네? 결혼하기 전이야. 너희가 사귀고 있을 때 어떻게 수소문해서 날 찾아냈더라고.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누군지. 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찾아냈다는 게.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가 그 당시를 회상하며 먼 곳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우리 집 일에 어떻게 관계됐는지 다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데 네 어머니가 날 일으켜 세우더라. 그러더니 이러시더라고. 내가 원망을 안 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리고 내 딸 옆에 준혁이가 있어야 할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둘이 묻읍시다. 그게 다였어.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 말을 했다고요? 응.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편지가 온 거야. 읽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뜯다가 봉투가 조금 찢어졌어요. 안에는 편지지 2장이 접혀 있었어요. 친정어머니 필체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눌러 쓴 글씨. 저한테 쪽지 적어주실 때 늘 그 필체였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정순자 씨, 처음 뵀을 때 제가 너무 무뚝뚝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원망이 없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자기가 더 힘든 거더라고요. 전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딸 잘 부탁해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이야기를 딸한테 말해줘요. 엄마가 알고도 묻어뒀다고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 때가 되면 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말순 드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편지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엄마도 이걸 알고 계셨어요. 다 알면서도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알면서도 웃어준 거죠. 알면서도 그냥 딸이 행복하길
바랬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말해줬어야 했는데 못했어. 네 어머니가 때가 되면 말해주라 했는데 나도 때를 몰랐어. 계속 미뤘어. 그게 잘못이다.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그때 그 문자요. 남편이 좀만 기다려 다 끝나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서류 마무리되면 너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이 집 증여 절차 끝나면 그때 가서 처음부터 다 얘기하자고 준혁이랑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게 자꾸 늦어졌어.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른 문제요?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준혁이한테 가서 들어. 내가 거기까진 말할 게 아니야.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받자마자 말했어요. 금방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이제 당신한테 들을 차례니까 오늘 빨리 들어와.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먼저 말했어요. 어디서부터 들었어?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것, 서류가 왜 생겼는지도. 근데 서류가 왜 늦어졌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당신한테 들으라고 했어. 남편이 소파에 앉자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이 두 손을 모으고 한참 있다 말했어요. 박도연이라는 사람 알아?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박도연? 그게 누구야? 아버지 쪽 조카야. 나한텐 사촌 형이 되는 사람인데 왕래가 없어서 나도 얼굴만 알아.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6년 전 시어머니한테서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남편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박도연이었던 거예요. 이상해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거래. 근데 이상하잖아. 받는 사람이 항상 같고 금액도 항상 비슷하고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물었더니 그제서야 말하더라고. 알고 보니 박도연은 시아버지의 친형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쯤 지났을 때 박도연이 시어머니를 찾아온 거죠. 그러더니 시아버지와 관련된 서류들을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삼촌이 사기 투자에 끼어들었던 거 제가 다 말할 수 있어요. 피해자 가족도 알고 있고요. 협박이었어요. 그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시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고 가족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줬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겁이 난 거죠.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지른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두려웠을 테고요. 그래서 박도연이 요구하는 돈을 조용히 줬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몇 년이 됐어요. 그게 지금 시어머니가 그 집에 살고 있던 이유였어요.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돈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고민이 됐다고 했어요. 신고하면 시아버지 과거가 다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친정아버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저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제가 알게 되는 방식이 경찰서나 법정 기록을 통해서이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한테 내가 직접 말하고 싶었어. 그냥 사건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직접 듣고 화내고 따지고 그러길 원했어. 근데 타이밍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린 거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혼자 법적으로 준비한 거야? 박도연을 상대로? 응, 꽤 오래 준비했어. 어머니한테 돈 요구하는 문자, 통화 녹음, 입금 내역, 변호사도 선임했어.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려고. 그게 다 끝나가라는 뜻이었어? 어머니한테 보냈던 문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정리 마무리되면 신고하고 그 다음에 당신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순서가 그랬어. 근데 당신이 먼저 알아버렸잖아. 전 남편 얼굴을 봤어요. 몇십 년을 같이 본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좀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은 걸 혼자 들고 있었다는 게. 박도연은 지금 어딨어? 아마 며칠 안으로 어머니한테 또 연락할 거야. 내가 그때 신고할 거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있을게 그날. 남편이 눈을 들었어요. 괜찮아. 내가 처리하면 돼. 당신까지 괜히 나설 필요 없어. 아니 나도 있을 거야. 이제부턴 뭐든 같이 해. 어머니 일이면 우리 가족 일인 거잖아. 남편이 저를 한동안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 며칠 후였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박도연이 어머니한테 오는 날이라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움직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집 앞 골목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바로 남편도 왔어요. 우리 둘은 골목 한쪽에 서 있었어요. 얼마 안 가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이었는데 번듯하게 차려입은 게 겉만 보면 점잖은 사람 같았어요. 박도연이었어요. 박도연이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벨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저와 남편이 그 뒤를 따라 내려갔죠. 박도연이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인기척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준혁이 맞냐? 어쩐 일이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이럴 때 남편은 감정이 앞서서 말이 꼬이거든요. 차갑게 처리해야 하는 건 제 쪽이 맞았어요. 박도연 씨 맞으시죠? 전 강준혁 씨 아내예요. 박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 예.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늘 얼마 받으러 오셨어요? 박도연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난 그냥 인사드리러. 제가 말을 자르며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저씨, 저 누군지 모르시죠? 30년 전 삼촌한테 전 재산 날리고 돌아가신 분 딸이요. 그 순간 박도연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왜 있겠어요? 아저씨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 협박해왔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가족이 직접 나서야 협박이 성립하죠? 근데 그 피해자 가족이 지금 여기 서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박도 소용없어요. 박도연이 헛웃음을 쳤어요. 협박은 무슨? 난 그냥 인사드린 거고 어렵다니까 도와주신 거지 내가 뭘 강요했다고. 제 안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어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그래요? 몇 년치 문자 다 있어요. 입금 내역까지.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보냈는지 제가 다 읽었어요. 협박 문자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적인 거고. 근데 그 사적인 게 이제 변호사한테도 넘어갔고 필요하면 경찰서에도 갈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말을 바꾸든 간에 증거는 말을 안 바꾸거든요. 박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이거 진짜 웃기고 있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야? 삼촌이 살아생전에 한 일을 내가 왜 책임져? 그리고 오히려 조심해야 할 건 너희지. 삼촌 일 들쑤시면 너희 집안도 다 드러나는 거야. 그거 괜찮아? 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친정아버지 이야기 드러나는 거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피해자가 누군지 세상이 알면 좀 어때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지. 근데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삼촌 일에 편승해서 노인네 등쳐먹은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저씨한테 더 불리하지 않아요? 박도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똑똑히 들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요. 전화도 문자도 이 골목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그랬다간 그땐 합의고 뭐고 없어요. 바로 고소해요. 박도연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봤어요. 뭔가 더 내뱉으려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그때 조용히 옆에서 말했어요. 형, 나 진심이야. 더 이상 형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박도연이 뭔가 씹다가 삼키는 얼굴을 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흘겨보더니 몸을 돌렸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요란했어요. 그 소리가 골목을 벗어나면서 작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문 안쪽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박도연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온 거예요. 법적으로 보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죠. 몇 년치 증거가 워낙 촘촘했으니까요. 결국 박도연이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뜯어간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변호사와 조율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한테 다시 돈이 돌아왔어요. 그 오래된 짐이 드디어 내려진 것 같았어요. 그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전 며칠을 혼자 생각했어요. 처음엔 남편한테 화가 났다가 시어머니가 불쌍했다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다가 감정이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당연한 거겠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 쏟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고 나서 남편이랑 둘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짧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남편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뭐가 제일 미안한데? 응? 말해봐.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야기를 당신 입으로 듣게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알면서도 말 못한 거. 왜 못했어? 무서웠어. 말하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지,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용서 못하고 당신이 떠날까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잘못이 그대로 옮겨올까 봐서요. 여보, 강준혁 씨. 남편이 눈을 들었어요. 정신 차려. 나 당신이랑 우리 애들 두고 떠날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네요. 남편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 다음에 또 혼자 짊어지면 그땐 진짜 끝이야. 남편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얼굴이 좀 우스웠어요. 저도 모르게 피식했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면서 절 보더니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시어머니가 말없이 문을 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전 바로 본론을 꺼냈죠. 어머니, 저한테 주시려는 그 증여 서류요. 저는 못 받겠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어요. 왜? 이게 빚 갚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돌아가신 엄마도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고 말했어요.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 뭔데? 이사하세요. 반지하 말고요.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박도연한테 돌려받은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요. 이사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올게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동안 봤어요. 그 눈빛이 복잡했어요. 고마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아직 낯선 건지 다 섞인 것 같았어요. 아니 왜 그래 나한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어머니한테 살갑게 대하고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이상 어머니를 남처럼 두기도 싫어요. 저희 엄마가 부탁했잖아요.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잘 사는지 봐주셔야죠. 시어머니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러더니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고맙다. 진짜 고마워. 전 그날 시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계란찜, 깍두기, 된장국.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잠깐 멈춰 앉아 있었어요. 문득 친정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는 이 결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 끝나갈 거라는 걸요.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어떤 말을 들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남편을 왜 용서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시어머니를 왜 받아들이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용서가 쉬웠다면 거짓말이고 이해가 됐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잘못이 고스란히 한 사람한테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돌고 돌아 엉뚱한 사람한테 가 닿을 때가 많아요. 먼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우리 아버지한테 갔고 그게 친정 어머니한테 갔고 돌고 돌아서 남편이랑 저한테도 왔어요. 차라리 일찍 꺼냈더라면, 아프더라도 같이 아팠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절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엄마도 마지막까지 제가 가볍게 살길 바라셨던 거잖아요. 전 그 마음을 받아서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이 수상해 보이거나 오래된 관계에서 이유 모를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무섭더라도 물어보세요. 지금은 모르는 게 편할 것 같아도 결국 알아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더라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